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지금 두 나라가 붙어있지 않아서 육군은 못 보내고 있지만 지금 공중전으로는 전면전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켜냈다라는 건 이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관들 그리고 슈퍼리치들.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은 이럴 때 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순유입이 됐습니다. ETF로. 기관들은 꿈쩍도 안 하죠. 이런 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런 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포착을 하잖아요. 그런 냉정함 이런 걸로 기관들은 반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태민의 크립토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우리 벌써 얼마 만에 보는 거죠? 한 3달 됐나요? 3달? 그러니까 원래는 이 크립토 인사이트를 저희가 단발성으로 하려고 그랬어. 맞아. 근데 인기가 너무 좋아. 다들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 그래서 진짜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말씀을 하세요. 또 네. 언제 하냐. 막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 오태민 작가님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고 이거 뭐 주변에 반응들 많이 있으시죠? 원래 인기가 많으셨지만 네. 얼마 전에는 어느 파티에 갔는데 그 인순이 선생님이 네.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오태민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는 그 인순이 예. 오, 셀럽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는 항상 많은 자본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옛날에는 금만이 안전자산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사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 이게 비트코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약간 준안전자산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던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네. 그때. 근데 비트코인은 굳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올랐으면은 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약간 애매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그래서 저도 주의 있게 봤습니다.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죠. 네. 네. 그리고 아직 미국 시장 안 열렸을 때 비트코인은 뭐 떨어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10만 네. 달러 깨질 줄 알았는데 안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괜찮으니까 다시 알트들 슬슬 기어 올라가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 됐나 싶었는데 금은 올랐고요. 네. 원유 올랐고. 근데 역시 이게 비트코인만은 아니고 나스닥이나 S&P도 안 떨어졌어요. 한 1.몇%. 그러니까 막 폭락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도 그거에 뭐 일단 거시 경제적으로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저는 보면서 나스닥이랑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우리 워낙 그 코스피 시장은 요즘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차치하고 네. 근데 나스닥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바로 회복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네. 정말 잠깐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그 전이랑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는 더 이상 폭락은 쉽진 않겠고 빠졌을 때 사야 된다. 우리 M7 사고 네. 나스닥 사고 하는 것처럼 많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닐까요? 원래 전쟁 시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도에 네. 10% 정도 폭락을 했고요. 네. 그때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꽤 길게 폭락한 꽤 상태로 길게. 유지가 됐어요. 네네. 회복 금방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하마스 사태 때 네. 10월 달에 있었던 2023년도 그때는 한 5% 정도 빠졌는데 그때는 뭐 거의 바로 회복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거는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원래 비트코인에 룰이 있거든요. 네. 같은 나쁜 뉴스로다가 두 번 충격받지 않는다 이런 룰이 있어요. 오, 약간 나쁜 뉴스에는 무조건 충격을 받는데 네. 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안 받아. 대표적인 게 그 양자 컴퓨터 개발됐다는 뉴스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은 양자 컴퓨터 뉴스가 나와도 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뭐 지위가 조금 더 높아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뉴스에 둔감해졌다. 자주 발생하는 뉴스다 보니까 뉴스에 둔감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거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갖고 있는 현상 같아요. 이번에 원유 가격이 막 폭등할 줄 알았는데 네. 전문가들이 의하면 그렇게까지 폭등은 안 했다. 그쵸. 80달러 못 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계가 이런 중동은 원래 그런 곳,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런 곳, 뭐 이런 식으로 또 익숙해지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를 떠올려 보니까 맞아요. 떨어지긴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러시아에서 자산이 동결되자 그 나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이용했던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전쟁이 나게 됐을 때는 그러면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높아지게 되나요? 아 정말 날카롭고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네. 저는 한 5, 6년 전부터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저랑 비슷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네. 가격이 폭등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면서 네. 그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못 쓰게 하려고 자기 차 태우고 뭐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고 네. 그리고 그냥 몸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일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갖고 넘어갔다 그래서 외신에서 크게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틀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네.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위기 의식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딱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자산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네. 그럼 아마 사람들은 달러를 구할 수 있으면 달러를 구하겠지만 네. 아마도 라면하고 생수를 사재기 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라면하고 생수 같은 게 가장 익숙한 자산인 거죠. 네. 근데 그거보다 심하진 않은 그런 계엄때가 이제 대표적인데 지난해 12월 3일에 네. 되게 놀라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은 꿈쩍도 안 했는데 맞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30%가 폭락을 했어요. 누구나 이게 접속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 30%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비트리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네. 물론 거래소가 이제 마비되고 그랬죠. 그런 수요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게 폭락했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그냥 묻지 않고 팔았다는 거죠. 그분들은 팔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셨겠죠. 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비트코인은. 근데 달러는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가격이 폭등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맞아요. 그리고 워낙 떨어졌고. 네.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계엄이 해제가 안 되고 심화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도 아니고 생수하고 라면으로 몰린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내리게 되는 잘못된 판단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판단은 긴급할 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에 원화로 된 코인을 팔고 나는 무서워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에 달러를 샀던 분들이라면 어쩌면 지금은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망쳐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달러가 과도하게 올라갔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건 제2의 플라자 합의 우리가 다 지금 예측을 하고 미란 있잖아요. 보고서 막 얘기 나오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원화하고 엔화 절상하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파 때문인지 지금 원화가 계엄 때 비하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시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지금 뭐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멀게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디지털 금이 아니라 실제 금처럼 이제 가깝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때는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지금 막 거의 뭐 사실 두 나라가 붙어 있지 않아서 육군은 못 보내고 있지만 네. 지금 공중전으로는 전면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켜냈다라는 건 이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슈퍼리치들. 네.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은 이럴 때 사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지난주에 그 순 유입이 됐습니다. ETF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관들은 꿈쩍도 안 하죠. 이런 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런 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포착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음모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로스차일드가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네. 이긴 걸 알고 이제 거꾸로 해갖고 네. 이제 돈을 벌었다. 뭐 그 시차가 하루 정도 된다. 뭐 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차는 지금 있지 않지만 그런 냉정함 이런 걸로 기관들은 반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굉장히 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이미 기관들은 약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완전 바뀐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다음번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치솟아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익숙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격의 등락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위기에서 정말 쓸 수 있는 현금이 사라져서 이 비트코인을 내가 무엇인가로 대체할 수 있을 혹은 나의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계엄 사태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달러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 이슈 중에 핫 이슈인데요.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제가 10년 동안 떠들 때는 이거를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낯설었던 건데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네. 이거 다 생각을 하고 와 이게 뭐 너무 많은 걸 변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엄 때 테더를 선택했던 그런 본능대로 위기가 발생하면 개인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버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개인들은 많지 않을 거고 슈퍼리치들이나 여러 나라들은 오히려 그럴 때 비트코인으로 옮겨갑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달러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체가 발행사가 약속하는 일종의 증권이거든요. 네. 그 발행사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각국 정부한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1억 정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외국으로 옮기는 건 괜찮을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내가 보장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네. 1,000억이라는 돈을 외국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옮겼을 때 그게 환전이 될까요? 그거 막힐걸요? 하물며 슈퍼리치들도 그 걱정을 하는데 네. 개별 국가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제를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정학적 자산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차가 있는 건데요. 네. 개인 수준에서 느끼는 안전자산하고 네. 슈퍼리치 수준에서 느끼는 안전자산하고 다국적 기업이 느끼는 안전자산하고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정부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 완전히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에 파생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네. 네. 미국하고 앙숙인 나라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비축할 생각을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금을 비축하지. 네. 근데 금은 유사시에 옮기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무겁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은 최종적인 안전자산이 되는 거고 개인들은 역시나 익숙한 비트코인보다는 달러나 이런 것들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서서히 이게 역전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네. 가격이 크게 안 올라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거죠.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거를 구하고 나면 어딘가에 가고 1달러로 교환이 되니까 네. 이게 10달러가 될 일은 없어요. 네. 네. 위기가 온다 그래서 2달러, 3달러 정도까지는 순간적으로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10배가 오를 수 있죠. 모두가 다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위기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융이 다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종이 형태로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지갑 형태로 비트코인을 0.1개씩 담아놓고 있고 상대방이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이야, 어렵다. 왜냐하면 계엄 때도 우리나라 거래소가 일단 차단이 됐어요. 네. 네. 그거는 정부에서 차단된 건 아니었고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맞아요. 이게 거래소가 감당 못한 거거든요. 네. 거래소가 제일 먼저 다칩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망보다 거래소가 먼저 다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P2P로만 구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죠. 지정학적 위기에 빠진 나라들은 네. 거래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소부터 닫힙니다. 금융망 닫히고. 그러면 탈중앙화된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점유물의 형태로 갖고 있으려고 하죠. 슈퍼리치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모든 나라가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만 위기를 얘기하니까 대만에 있는 부자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실제로 대만만이 아니라 화교들은 점유적 자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점유적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자산이. 네네. 그러니까 내가 등기가 되어 있는 예금 통장이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아니라 네. 내가 손에 쥐고 움직일 수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고가의 악기나 그림이나 네네. 이런 것들 점유적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화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이제 화교들이 500년 전, 300년 전 넘어갔잖아요. 중국인들이.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중국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생긴 게 워낙 다르죠.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화교들한테 참정권을 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상류층입니다. 엄청 부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현지인들이 이제 정원사라든가 그 여러 가지 가사 도우미라든가 네. 운전 기사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네. 제 딸 아이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 기사가 제 딸 아이를 강간하고 목을 잘라갖고 네. 거리에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제노사이드가 있었죠. 그때. 실제로 네.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 동남아시아 화고들은 싱가포르행 비행기 투웨이 티켓을 언제든지 탈 수 있는 오픈 티켓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다 금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상식 같은 건데 네네. 이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금보다 훨씬 더 우월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랑민족이 있습니다. 이 네. 유랑민족이 바로 점유적 자산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아실 거예요. 유대인하고 화교. 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화교가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리치라고 말하면 잘 안 들어올 텐데 네네. 유대인 슈퍼리치하고 화교 슈퍼리치들은 비트코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떠났어야 되는, 혹은 거기서 마찰을 일으켰어야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 민족들. 그렇죠. 아픈 역사죠. 왜냐하면 역사. 그 우리가 나치가 홀로코스트에서 금이빨을 뽑았다고 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금이빨을 한 거예요. 일단 일종의 금이빨이 치과용으로 한 것도 있지만 네. 자산 증식 보관용으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을 좋아하고 채권을 좋아하는 건 뭐 역사적 배경이 워낙에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네.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들어가면 상류층에 올라가요. 네. 특히 금융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유대인들한테 돈을 꿉니다. 네. 그래서 채무자가 돼요. 그래서 이 채무를 말소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숙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채권을 이제 말소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채권을 양도하게 만들어 버리자. 그럼 나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그게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종이 조각이지만 이 종이 조각이 지금 비트코인처럼 몇백 년 전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네. 그걸 오직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래서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 10년 전 음모론이 네. CIA가 비트코인 만들었다는 음모론도 있지만 로스차일드가 만들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거 다 음모론인데 가져가려고 하는 그 뒷배경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JP 모건이라든가 뭐 일종의 로스차일드하고 관여된 은행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은 막 열심히 연구하면서 네. 대중들한테는 이거 하지 마. 이거 쥐약이야. 나 같으면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막 작전을 폈단 말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연막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JP 모건의 다이몬 회장도 은행 창구에서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 허용해 줄게. 네. 내가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의 흡연권은 내가 지켜줘야지. 그러나 담배는 몸에 안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죠. 굳이. 네. 근데 네. 그분이 뭐 불과 작년만 해도 내가 미국 정부면 당장 비트코인 금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유대인들한 얘기는 아닌데 일종의 미국의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결국은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제 뭐 로스차일드나 이런 데랑 이게 투자도 받고 이렇게 엮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미국이
그 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저의 논리는 비트코인이 음지에 있으면 자금 세탁 같은 거에 쓰이고 규제를 우회하기 때문에 이 미국인 비트코인에 대한 파해법으로다가 이거를 제도화하는 거다라는 게 저의 이제 논리였고요. 네. 그 논리에 대해서 반응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 논리는 관심이 없고 음모론이더라고요. 아 그게 결국 비트코인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 월가를 움직여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어느 날 짜자잔 하고 네. 등장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둘 다 맞아요 지금. 둘의 해석이 다른 것뿐이고. 네. 그 저희가 음모론은 이제 뒤로 제쳐두고 음모론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뭔가 나의 점유적 자산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점유적 자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점유적 자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원래 점유적 자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뭘 하냐면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그림을 사는 거죠. 네.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그림을 제가 강연장에서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경매 가격이 500억이에요. 와. 그 그림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찾아봤죠. 그러면 이 500억으로 산 부자는 이거를 집에다 걸어놓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걸어놓을 것 같아요. 그죠? 걸어놓아서 누가 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안 걸어놓습니다. 이거를 아주 비싼 액자에 넣어갖고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액자에 그렇죠. 넣어갖고 네. 지하에 이렇게 그것도 금고에 넣어놓고요. 네. 그리고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모조 그림을 그리게 작품. 한 다음에 네. 그걸 걸어놓는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파티에서 이거 똑같은 거 밑에 있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고흐 해바라기 그림이 유틸리티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만 유틸리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틸리티라는 건 그림은 보는 건데 그렇죠. 못 보는데 500억이에요. 왜? 그게 점유적 자산이기 때문에 500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자금 세탁이라는 관심 있는 분들은 탈세로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덩치가 큰 거는 탈세하기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탈세하려면 이게 잘라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500억짜리의 매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문 다 나게 되어 있고 네. 국세청이 다 압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리치들은 이동시킬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해요. 이것도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나치의 다큐멘터리 보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인데 네. 히틀러의 나치가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의 그림을 압수하는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압수를 해놔가지고 그 그림들이 많이 보관이 된 거거든요. 네. 전쟁통에 그거를 다시 패전이 짙었을 때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의 특수 부대가 들어가서 또 그 그림만 또 나치로부터 압수하는 네. 그런 또 작전을 펼치는 게 영화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유대인들이 금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는 게 다 이 점유적 자산, 모빌리티 자산에 대한 그들의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북박이로 갖고 있는 자산, 공장, 부동산은 다 뺏겨요. 뺏기겠네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실 나는 비트코인 안 쓰는데요? 이걸로 이해해서는 상상 영역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 아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10년 전부터 제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을 막 굉장히 강권했는데 네.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공부를 비트코인 한 게 아니라 이런 네. 다른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인데 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근히 그냥 중산층으로 사는 거지 슈퍼리치가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슈퍼리치가 되는 분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학도 아예 안 가고 뭐 그런 분들 창고업을 뭐 한 30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제일 돈이 많은 친구가 대학을 진학 안 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창고를 몇 개 가지면서 네. 슈퍼리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슈퍼리치들의 생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슈퍼리치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비트코인을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아직도 갖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상해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에 있는 게 테슬라 공장이. 네, 그게 무슨 그거랑 관계예요?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이 금융에 있어서 이 나라는 그 통제적인 나라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테슬라의 공장에 기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죠. 절삭 기계가. 네. 그게 한 1,000억이 돼요. 그 절삭 기계를 BID에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똑같은 전기차를 사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1,000억을 가지고 달러라고 칩시다. 그 1,000억을 가지고 유럽 공장이나 뭐 다른 데 가서 기계를 바꾸려면 일단 한번 달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이때 한번 또 서류를 많이 제출해야 되고요. 달러로 바꾼다 할지라도 이거를 또 빼내려면 또 엄청난 그 관료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거나 혹은 지정학적인 갈등이 올라온다 그러면 거의 다 다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이런 자산을 흩어놓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자산 혹은 화폐로서 그 용도로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그렇고.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규제가 네. 강력하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곳에서 더 많은 슈퍼리치들이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슷한 용도인데요. 저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미국 비트코인은 좀 대범해서 미국 정부도 따돌리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미국 정부를 따돌리는 자산보다는 미국 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를 따돌리는 그런 자산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까지 따돌리려면 진짜 거칠어야 돼요. 그 비트코인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거칠다 보니까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사업가가 가나나 콩고나 짐바브웨이나 아르헨티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 그 네. 나라의 금융 당국으로부터 그 착취당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렇죠.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소버린 리스크라고 해갖고 금융에서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 그 개별 나라들이 금융 통제를 해요. 네. 그래서 암시장 환율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환율로다가 돈을 바꿔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없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환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국 화폐로 바꿔주니까 암시장에서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데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뜯어 먹으니까 그런 나라랑 무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보편화폐가 필요하죠. 그 보편화폐라는 게 결국 달러인데 네. 이 달러가 금융망을 타고 가다 보면 소버린 리스크에 노출되거든요. 네. 금융망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통제 안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망을 위에서 가니까 진짜로 현찰과 같은 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종이는 무겁지만 이건 무게도 없으니까 더 좋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USDC나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에 제대로 된 화폐가 없는 국가에서는 그거를 화폐처럼 뭐 그 나라의 화폐처럼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그 조짐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네.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 수요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자기 자국 통화가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네네. 터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회가 되면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국가들 보면은 항상 사장님은 본국 통화로 돈을 주려 그래. 쥐는 달러를 갖고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본국 통화로 받으면은 이 받자마자 다음 날 되면 통화 가치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돈을 받자마자 암시장 가서 달러를 또 사. 그러면 본국 통화는 더 떨어지고 달러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 악순환을 해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뭐 아르헨티나, 네, 베네수엘라, 그쵸. 터키 다 그랬죠. 다 네.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나의 자산, 그러니까 나의 월급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수요도 굉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루나테라 사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루나테라 사태 때 피해자들을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아르헨티나 분들이에요. 아. 그 당시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30-40% 정도 됐거든요. 네. 아르헨티나 역사적으로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준수한 편인데도 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국의 화폐를 정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루나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사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루나테라가 이제 붕괴된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이름이 붙어서 다 스테이블이 아니라 예. 지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누군가가 발행처가 담보물을 갖고 있는 1대1로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라고 미카 법안, 유럽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그러고 네. 미국 법안도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루나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못 들어갑니다. 이름만 스테이블 코인이고. 알고 심지어는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도 쓰면 위법이 돼요. 아, 그래요? 그 용어를 쓰거나 미카 법안에 따르면 그걸 암시만 해도
네. 그 규제 대상이 됩니다. 내가 만든 코인은 달러에 대해서 고정이 된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암시만 해도 위법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는 말 함부로 못 붙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만만돌이 같은 우리 개인들은 스테이블 코인 막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네. 슈퍼리치들은 스테이블 코인 그거 내가 1,000억 내가 교환할 수 있겠냐 딴 데 가서 그러면서 이제 막 비트코인 하려고 하고 사고. 있고 네. 그럼 약간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위기 속에 빠른 시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쟁겨놔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나라의 위기야 늘 만성화된 위기고 네. 그래서 투자적 목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전 세계 어디선가는 국지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발생할 거니까 그때마다 결국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몇 배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안전자산이니까 네. 하는 건데 USDT나 USDC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1,300원을 주면 하나를 살 수 있어. 네. 얘가 나중에 1,500원, 1,600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연동이 달러에 패깅이 되는 거다 네. 보니까. 와, 우리 오태민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개인들,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우리 같은 개인들, 별거 아닌 게 개미 같은 존재들이 생각하는 소시민들. 생각하는 자산과 네. 슈퍼리치들, 여기서 말하는 슈퍼리치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네. 국가가 슈퍼리치잖아요. 그럴 그리고 수도 있죠. 기업이 슈퍼리치고 네. 어떤 조직이 슈퍼리치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전략 자산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야 틀렸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슈퍼리치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과연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오태민 작가님과 함께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